자, 다들 잘 드셨죠? 예, 뭐 드시는 건 걱정 없어. 자, 저도 잘 먹었습니다. 자, 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잘 들으시고, 저 무슨 얘기 하는 거구나. 이런 원리로 들어가는 거구나. 이걸 잘 생각하시면 막 외우지 않더라도 풀리는 게 몇 가지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외울 건 외워야 되겠지만, 그렇게 지금 이제 정리하시면서 그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이제 외울 거 막 외우시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야. 자, 지금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채권 보셨고, 그 다음에 목적물 보셨죠? 그 목적물과 관련해서 449페이지 동그라미 4번 보니까 밑에 물상대유라는 게 있어요. 자, 물상대유는 유치권에는 있다, 없다? 없다. 물자 들어간 건 유치권에 없어요. 근데 지금 저당권에 있다. 왜 있냐면, 뭐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물상대유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건 뭐 몰라도 돼요. 그럼 무슨 뜻인지만 보시면 돼, 일단은. 자, 1억 빌려주고 저당권, 저 건물의 저당권 설정했을 때 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은 이 건물이죠. 자, 그런데 이 건물이 화재가 났다.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한다면 물건이니까 물건 없으면 이것도 없어져야지. 자, 이게 목적물의 멸실로 물건, 저당권이든 뭐든 물건은 소멸되는 게 원칙인데, 자, 요 사람이 그 전에 저당권 설정하기 전에 이 건물에 화재보험을 들어놨으면 건물은 없었다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화재 보험금이 나오겠죠? 예. 그럼 이 보험금은 건물 대신에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1억 받기 위해서 이 건물을 담보로 잡았는데 이 건물 없어졌다고 이것도 없어진다. 그럼 이 사람이 주든 안 주든 이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죠. 근데 다행히 이 건물 대신에 이 사람은 이제 뭘 받게 돼 있어요? 보험금. 그러면 건물 대신에 나온 이 보험금에도 계속 저당권 효력이 미쳐서 이 보험금을 이제 압류를 해가지고 이 보험금부터 이 1억을 먼저 받을 수가 있어야 되겠지. 이것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상 대위. 물건 대신 나온 거에 저당권 효력이 계속 미친다는 얘기예요. 대위 그러면 항상 대신 지위를 갖는다 그 얘기니까. 자, 그래서 그 조문보다도 동그라미 기억본 들어갑니다. 물상대위란 담보물건의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또는 훼손되거나 공용증수로 인해서 그 목적물에 가름하는, 그러니까 대신해서 그 얘기죠. 대신해서 금전 기타 물건, 즉 교환가치의 대표물이 목적물 소유자에 귀속되는 경우를 했는데, 교환가치의 대표물 그런 건 무시하셔도 돼요. 그럼 물건 대신에 금전이나 기타 물건이 그 목적물의 소유자한테 귀속될 경우 담보물건을 가진 그 가치 대표물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뭐란다? 물상대위. 자, 이해되셨나요? 예. 그럼 이 물상대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이 저당권을 취득한다고 가만히 있었나요? 저 건물에 등기를 했나요? 등기를 내서 이제 이 건물은 이 사람의 건물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있겠죠. 근데 여기다가만 저당권 등기했으면 이제 이 건물은 의뢰 저당권이 목적이 돼서 나중에 경매 들어가서 얘가 먼저 받아낼 수 있다라고 공시를 해놨죠. 근데 이 건물 대신에 이제 돈으로 나왔죠. 그럼 돈을 이 사람이 가져버리면 이 사람도 그 전에 돈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지. 그럼 그 돈하고 합쳐버리니까 이 돈이 이 건물 대신에 나온 돈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받기 전에 저당권자든 다른 사람이든 이 보험금에 대해서 뭘 해놔야 돼? 압류를 해놔야 돼요. 묶어놔야 돼. 그래야지 이제 이 사람의 일반 재산하고 구별이 되는 거지. 그래서 물상대위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저 물건 대신에 나온 금전이나 다른 물건에 대해서 뭐 들어가야 되는데? 압류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또 이제 가끔 문제가 나오는 게 그 압류를 반드시 저당권자가 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사람이 압류를 해놔도 묶어놓은 거야, 안 묶어놓은 거예요? 묶어놨으니까 여기서부터 얘는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 넘어가시게 되면, 자, 한 장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계속 449페이지 보세요. 449페이지 조문을 보세요. 342조. 자, 342조 물상대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두 번째 줄 맨 끝에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뭘 해야 된다? 압류해야 된다 얘기가 나오죠. 압류를 해야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압류는 넘어가시면 이제 450페이지. 자, 판례를 보시게 되면
그 압류는 꼭 반드시 저당권자가 해야 된다, 제3자가 해도 된다. 제3자가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자 밑줄 친 것만 봅니다.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 이미 누가 압류했어요? 제3자가 압류해서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는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그거 하나 보시고. 자 여기까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잡았고요. 괄호 3번은 뭐 그거하고는 좀 의미가 달라요. 저당 목적 토지 위에 있는 건물 해서 괄호 속에 토지와 건물의 무슨 청권? 일괄 경매 청권이죠. 일괄은 다 같이란 얘기겠죠.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다 같이 경매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저당권자에게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자 기본적으로 토지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 효력이 다 미칠까? 어느 한쪽에만 미칠까? 지금 경우가 다 미치면 일괄 경매 들어갈 수 있는 건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지. 한쪽에만 미치는데도 두 개 다 경매 들어갈 수 있으니까 특별한 얘기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 이해되셨어요? 네. 일반적인 걸 뭐 그렇게 여기다 해놨겠어. 둘 다 저당권 효력이 미치면 둘 다 경매 들어가는 것은 저당권자 마음이지. 그걸 굳이 법조문 써놓고 이거 한번 보자 이렇게 나올 이유가 없죠. 네. 예외적인 경우니까 그렇겠지. 자, 아니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제발 좀 우울해하지 마. 그냥 조금만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이게 법이라는 것은 당연한 걸 굳이 뭐 이렇게 딱 매일매일 써놓을 이유가 없지. 아까도 부속물 매수청권, 뭐 지상물 매수청권, 뭐 지상권자는 끝나고 난 다음에 지상물 매수청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살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이런 조문을 별도로 뒀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상대방 측에서 안 사 그러면 매매가 성되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지. 어차피 매매계약 파트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라 그랬을 때 상대방이 안 사 그러면 매매가 성되지 않는데, 근데 굳이 지상권에서 지상물 매수청권이라는 걸 둔 이유는 상대방이 사든 안 사든 상관없이 이 권리 행사하면 당연히 매매계약이 성립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돼야 되니까 이런 권리를 특별하게 둔 거지. 뭔 얘기 이해되셨어요? 네, 천천히 보시라는 말이야. 그게. 그러면 법이란 것은 억지스러운 게 별로 없어요. 그렇구나. 자,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요 토지에다가 을한테 아까처럼 1억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했다고요. 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당연히 어쨌든 저당권은 토지 위에만 미치겠죠. 이런 상태에서 그 위에 자 토지 소유자가 건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건물은 누구 거? 갑 거. 어차피 갑이 줬으니까. 자 그러면 이미 건물 들어가기 전에 토지 요 밑에 있는 토지에는 저당권이 설정돼 있죠. 그럼 이 을의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에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이 부합물이 아니니까. 그럼 토지에만 미치는 거지. 그럼 얘가 돈을 못 갚으면 얘 경매 들어가겠죠. 자 그럼 경매 들어간다고 그러면 원칙대로 한다면 뭐만? 토지만 들어간다. 갑 아니요. 토지요. 갑은 사람이요. 갑은 사람. 이제 사람도 토지도 막 이제 헷갈리고 막 그래. 사람도 경매 치자. 저 경매하면 얼마나 나올 것 같아? 그래요. 토지. 되셨어요? 네. 토지만 경매 들어가야지. 여기는 아무리 갑고라 하더라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데 건물까지 경매 들어가면 안 돼. 이게 원칙이에요. 이렇게 법대로 원칙대로 하려니까 뭔가 불합리한 일이 생기더라는 거지. 일단 경매 들어갔다. 얘 입장에서 봅시다. 얘는 지금 저 토지를 담보로 잡을 때 위에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건물이 없는 토지를 담보가치로 해서 1억을 빌려줬겠죠. 받을만 하니까. 근데 그 위에 건물 올라갔죠. 얘가 안 갚았죠. 그럼 얘는 경매 들어가겠지. 뭐만? 그럼 여러분이 이제 경납받을 사람 입장에다 해가지고 토지를 보니까 토지만 있어. 그 위에 건물도 있어. 그럼 건물 같이 경매 들어왔어? 토지만 들어왔어? 그럼 여러분이 이 토지만 경납 받겠어? 안 받겠어? 그럼 당연히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유찰이 되겠지. 그럼 또 유찰되겠죠. 유찰되겠지.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했던 담보 가치보다 뚝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이런 일이 먼저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그럼 이 사람이 불리하겠지. 두 번째는 정신 나간 애가 토지만 경납 받았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 별별 사람 있으니까. 자 토지만 경납 받았죠. 그러면 토지와 건물 뭐 했다가 같았다가 토지만 병한테 넘어갔고 건물은 계속 누가 가지고 있어? 갑이.
자, 이럴 때 이 갑은 이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법정지상권 성립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 법정상권으로 뭐 당시에 이미 있어야 돼. 설정 당시에 이미 그래야지. 그래서 요거는 법정상권하고 정반대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러면 이 사람이 이 토지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경락받은 사람이 이제 이 건물 철거해. 그러면 철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당연하지. 왜 안 하려고 그래? 어? 아니, 짓거라 하더라도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졌으니까 철거할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는 토지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잖아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한테 왜 내 땅에 네 건물 있어? 그거 철거해. 그럼 철거해야지. 그럼 이게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 건물은 뭐 설정 이후에? 저작권 설정 이후에 신축한 건데 굉장히 새 거겠죠. 그 새 거를 철거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니까. 그럼 사회적으로도 너무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겠지. 굉장히 불합리하단 말이에요. 법대로 하자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원칙대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 저당권자는 건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쳐 안 미쳐? 안 미치지만 경매는 그냥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지. 그게 합리적이지. 그래서 같이 토지 건물을 같이 경매 들어가면 경락도 빨리 될 수 있겠죠. 그럼 이 사람도 보호가 되는 거고 경락도 같은 사람한테가 됐으니까 건물 철거할 이유도 없는 거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니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사람한테 그런 권리를 인정해 준 거예요. 이걸 토지와 건물의 무슨 경매? 일괄 경매 청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셨나요? 예. 그러면 여기서는 항상 이런 경우는 어느 때, 왜 예외적인 거니까 무조건 얘가 일괄 경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겠지. 그럼 어느 때 이 토지에 저작권 가진 사람이 건물까지 같이 경매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걸 따지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조문을 읽지 마시고 의의를 읽어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니은 번을 읽어보세요. 그건 뭐 시험 문제 나온 거 아니고 일괄 경매 청권이 왜 인정되는지를 쭉 설명한 거니까. 자, 토지에 뭐 설정된 후, 저당권 설정된 후에 그 설정자가 건물을 뭐 했어요? 축조한 경우에는 법정사항권 인정돼 안 돼? 안 되니까 따라서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를 경락받은 제3자는 건물 철거 요구할 수 있죠. 예, 이 경우 건물 소유자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고, 자, 저당권자는 또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건물 존재에 따른 경매 어려움이 있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같이 경매 들어갈 수 있는 일괄 경매 청권을 인정하고 있다고요. 되셨죠? 그러면 어느 때 일괄 경매 들어갈 수 있느냐? 동그라미 2번 요건 보니까, 자, 법정지상권을 잘 배우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쉬워져요. 왜?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 그럼 법정사건과 반대 그랬는데, 야, 법정사건을 아래야 반대지, 그래 보시면 큰일 나는 거지.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법정사건은 하나라도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뭐 당시에? 설정 당시에 있어야 되고 같아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는데 일괄 경우에는 반대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건물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돼요. 설정 당시에는. 그리고 건물을 졌어야 되는 거지, 후에. 되셨어요? 예, 네, 그 기억본이 그 얘기지. 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이 뭐가 돼야 돼? 축조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어? 없었어야 되고, 그리고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축조된 경우에 돼. 그 다음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건데,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외운다 그러면 그 다음 걸 외우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토지하고 건물을 일괄 경매한다 그러면 그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러면 경매 들어갈 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같아야지. 같은 사람 거니까 일괄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다른 사람 건데 막 경매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러면 결국은 누가 건물 졌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요 저당권자가 뭐 할 당시에, 경매 들어갈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번이 그 얘기인데,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하는 건물일 것 그랬죠. 자, 그 저당권 설정자는 토지 소유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결국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앞에다가 그럼 항상 법은 기준이 정확해야 돼요. 특히 시점이 정확해야지. 어느 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냐 경매 당시냐 여기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죠? 그 앞에다가 뭐 당시에, 경매 당시 써주세요. 경매 당시 저당권 설정자, 위에다가 저당권 설정자를 다른 말로 토지 소유자가 뭣도 소유하고 있어야 돼? 건물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결국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기준 잡고 제가 이제 설명드리지 않겠어요. 이제 읽으면서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자꾸 이런 연습해야 돼. 어차피 여러분들은 조문을 읽으면서 이 지문을 읽으면서 판단을 해줘야 되니까 제가 자꾸 그림 그리면 저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지금 기본을 얘기해 놨으니까. 자, 들어갑니다. 그러면 A2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권 설정자 외에 제3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 그랬죠? 자, 거기까지 써놨어. 일괄경매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래. 또 저당권 설정자가 뭐 했으나 축조했으나 경매 당시 제3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얘기했어요. 자, 결론은 그럼 일괄경매 할 수? 그거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 그거 따지면 되지. 왜? 둘 다 경매 당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예. 네. 그렇다면 B번 봅시다. 다만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즉 저당권 설정자가 토지 소유자예요. 저당 토지에 대한 뭘 설정받은 자가?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자, 용익권을 설정받았다는 것은 그 토지를 빌린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 토지의 건물을 뭐 했어? 축조했어. 그럼 거기까지 얘기했다라면 일괄경매 할 수가 없었지만 그런 경우라도 그 후 저당권 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뭐 했어요? 취득했으니까 이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졌나요? 그러니까 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그래. 천천히 읽어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다만 그걸 판단하려면 기준은 기억하셔야 되겠지. 그래서 둘 다 기준을 잡기 어려우면 동그라미 니은번이라도 잡으시라고. 뭐 당시? 경매 당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고. 그럼 반대대로 돌아가니까 법정상권은 뭐 당시에 같아야 된다고? 저당권 설정 당시에. 그러니까 시점이 다르지. 시점을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재는 없는데 그래서 제가 써주라고 그랬지. 법이라는 것은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정답이.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잡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일괄경매 할 수 있고 없고를 잡았어요. 그럼 일괄경매 할 수 있는 요건 갖춰졌으면 요 사람이 꼭 반드시 같이 경매해야 돼? 토지만 하면 안 돼? 할 수 있어요. 토지만. 그러니까 이건 선택하는 거지 반드시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자, 거기에 동그라미 3번이에요. 일괄경매 선택에서 저당권자의 일괄경매 청구권은 저당권자의 권리지 의무가 아니야. 하냐 안 하냐는 저당권자 마음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일괄경매 했어. 그러면 당연히 토지하고 건물 같이 이제 법적으로 나중에 민사집행법 들어가게 되면 그럼 같이 경매 들어왔으니까 경락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사람한테 들어가줘야 돼요. 그건 뭐 우리 시험에 크게 나오지 않고. 그럼 경매대금 나오겠죠? 그럼 경매대금은 뭐에 대한 것과 토지에 대한 경매대금하고 건물에 대한 경매대금이 같이 나오겠지. 그럼 이 사람 그 경매대금으로부터 먼저 받아내야죠. 자, 건물 경매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경매는 같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저당권 효력은 어디만? 토지만 들어가니까 토지 경매대금으로부터만 먼저 받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괄경매는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편의상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되셨나요? 네. 그래서 동그라미 5번. 일괄경매 효과에서 니은번. 일괄경매를 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우선 변제적 효력은 어디에 미치지 않아? 건물에 미치지 않고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 받은 범위는 토지 매각 대금에 한해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됐죠? 예. 자, 거기까지 잘 보시고 괄호 4번은 우선 변제 받는 효력은 뭐 이미 다 얘기했으니까 넘어갑니다. 넘어가시고 453페이지 저당권 실행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경매 들어오란 얘기죠. 경매에 대한 얘기 큰 문제 없고 455페이지 저당권과 용익관계. 자, 이미 앞쪽에서 우리가 물권법에서 우선적으로 다 얘기했어요. 저당권하고 다른 물권과의 관계에서는 당연히 그 등기 선호에 따라서 따지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거 다 얘기했으니까 넘어가시고. 자, 456페이지 괄호 3번을 보세요. 제3취득자 보호규정. 불안해하지 마세요. 다 얘기했기도 했고 나중에 또 얘기할 때도 있고 할 거야.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만 얘기할게요. 경매 들어가서 다른 권리와 관련했을 때, 자, 어떤 건 말소가 되고 어떤 건 살아남아서 뭐 그대로 있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뭘 기준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당권을 기초로 했을 때 그걸 말소 기준 권리라고 그러는데, 예, 경매 신청한 저당권일까 아니면 맨 처음에 들어온 저당권일까? 맨 처음 저당권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게 기억이 안 나시면 안 되는 거야. 그거 왜 얘기했던 얘기지. 큰일 났네 이거. 자,
경매 들어가면 이 부동산에 있는 모든 저당권은 다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기초적으로 해서 뭐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들어온 영유물권도 다 없어져야지. 그럼 그 기준이 되는 권리보다 먼저 들어온 것은 없어지지 않겠지. 그럼 그 기준이 되는 것은 경매 신청한 저당권이에요. 그 부동산에 있는 모든 저당권 중에 맨 처음으로 들어온 저당권이야. 맨 처음으로 그랬다고 그랬지. 1번 저당권이 있고 2번 저당권이 전세권이 들어왔고 3번 저당권이 들어왔다. 3번 저당권자가 경매 들어왔다고요. 자, 2번 전세권이 없어지냐 안 없어지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자, 3번 저당권을 기초로 한다. 1번 저당권 기초로 한다. 1번 저당권 기초로 한다고 그랬죠. 경매 신청한 사람 걸 볼 게 아니라 그 부동산에 있는 저당권 중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걸 기초로 잡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전세권은 이거보다 후에 들어왔죠. 그럼 이거 없어지니까 나가야지. 그런데 만일에 이 전세권이 얘보다 먼저 들어왔다. 저당권이고 용익권이죠. 그 얘기를 지금 앞에서 한 얘기예요. 그럼 어쨌든 간에 이걸 기준으로 했는데 먼저 들어왔으니까 이 전세권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지니까 이 사람 그대로 살 수 있다는 거지. 다만 이제 얘가 나 기분 나쁘니까 나는 배당 받아서 나가야 되겠다 해서 배당 요구하면 없어지는 거지. 돈 받고 나가겠다는 얘기니까. 됐어요? 예. 자, 괄호 3번 이제 그건 이제 그렇다 치고 제 3취득자 보호 규정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강조한 것은 그냥 머릿속에 딱 잡아놔. 그래 이해는 해. 잡아놓으려고 안 하냐 우리가? 어? 그거 맨날 잡아놓으려고 그러지? 근데 뭐 그게 잡혀져야지 말이지 그게. 그 심정 이해가 돼. 이해가 돼.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시고 그러시라고.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그거하고 이제 다르게 제3취득자 보호 규정이라 여기도 아주 간단해요. 시험 문제 가끔 나오는 게 여기서 핵심은 제3취득자가 누구냐 이제 그거 찾아야 되는데 자 이미 저당권 설정돼 있죠. 그 이후에도 자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사서 소유권 취득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빌려가지고 전세권 취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토지라면 지상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묶어서 전부 다 뭐라고 그러냐면 제3취득자라고 얘기한다고요. 자, 이미 뭐가 있는데 저당권이 있는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뭘 취득하거나 소유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지상권을 취득한 사람들을 다 묶어서 뭐라 하자? 제3취득자라고 그래요. 그럼 저당권 설정돼 있는데 또 돈 빌려주고 또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면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에 후순위로 들어온 이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도 아니다? 얘는 아니에요. 구별을 하셔야 된다고. 자, 주로 이제 이걸 장난치는데 왜 그러냐면 무조건 저당권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 취득한 사람들을 제3취득자라 하지 않고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에 뭐 소유권이나 뭐 전세권이나 뭐 지상권 요것만 제3취득자로 그런다고.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또 저당권 취득할 수 있지. 예, 이런 사람은 제3취득자로 하지 않아요. 그럼 왜 그러냐? 아주 궁금해 죽겠네. 왜 궁금해? 자, 이걸 구별해야 되는데 궁금할 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 외울 것도 아닌데 공통점이 뭘까? 이 저당권 이후에 들어온 이 저당권 취득한 사람하고 저당권 이후에 소유권이나 전세권, 지상권 취득한 사람의 공통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본적으로 저 부동산을 사용하려는 사람들이죠. 그렇잖아요. 뭐 돈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사용하려는 사람. 하지만 후에 저당권을 취득한 사람은 저 부동산을 사용하려는 사람이에요? 아니지. 돈 받자는 얘기지. 그러면 지가 돈 빌려주면서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줄 알겠지? 그럼 그거 감안해서 돈을 빌려줬겠지. 그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죠? 근데 얘들은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부동산을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뭐가 있는데? 정신이 있어, 없어, 지금? 정신 없는 애들이야, 얘들도. 왜냐하면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당권이 선순위로 잡혔죠? 근데 만일에 누군가가 경매 들어가면 이것도 다 저당권 이후에 들어온 거지? 다 없어져 버린다니까. 소유권 날라가 버리고 이거 다 없어지니까 다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정신없는 애들이야. 자, 구별되셨어요? 예. 네. 그래서 이 정신없는 애들은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오죽했으면 돈이 없으니까 저당권에 들어온 부동산을 전세 들어왔겠냐. 저당권이 있는 토지 지상권 했겠냐. 이래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런 정신없는 애들은 조금 보호 좀 해주자 이런 거야. 자, 우리가 아까 저당권에서 정신없는 애 또 하나 있었지. 누구? 물상보증. 걔도 좀 정신이 없어요. 정신 나갔어 걔는 완전히. 그래서 걔도 착하긴 하죠.
예, 그래서 걔도 좀 보호해주는 게 있어. 근데 여기서는 아니야. 여기서 제3취득자 그럴 때 그런 물상보증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는. 예, 따로 보시라고. 여기서 제3취득자 그러면 저당권 설정 후에 그 목적 부동산에 뭘 취득하거나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취득한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3가지 권리를 얘들한테 줘요. 그거 보는 거지. 자, 그래서 의의를 보니까 제3취득자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저당물에 뭘 취득했어? 소유권 양도받은 양수인 또는 그 저당물 위에 뭐 지상권이나 전세권 취득한 자를 말해요. 이런 애들을 제3취득자라고 그러지. 판례를 보니까 자, 그냥 밑줄 친 걸 보세요. 근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또 취득했죠. 자,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제3취득자에 해당된다, 해당되지 않는다? 안다고. 자, 그럼 이제 제3취득자가 누군지 잡았어요. 그럼 이 제3취득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권리 취득한 사람들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근데 그 부동산 위에 이미 선순위로 뭐가 있어? 저당권. 미치지 않고서 왜 들어갔어? 그래서 이런 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2번 제3취득자 보호에서 3가지 격번. 뭐 보호도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이 경매 들어왔다 그러면 얘들은 쫓겨나야 돼, 안 쫓겨나야 돼? 쫓겨나야지. 그러니까 쫓겨나는데 얘네들이 에이, 내가 그냥 경락받아야 되겠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 당연한 얘기가 되지. 기억본 얘기입니다. 경매인이 될 수가 있다. 뭐 당연한 얘기고. 자, 이제 니은번부터가 문제가 되는데 아직 경매는 안 들어갔어요. 경매는 안 들어갔지만 요 사람들 제3취득자는 선순위로 뭐가 있어? 저당권. 불안할까 불안하지 않을까? 불안하지. 만일 돈 못 갚으면 어쨌든 간에 자기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경매 들어가면 자기네들은 쫓겨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게 생겼으니까 에이, 내가 그냥 먼저 갚아버려야 되겠다. 뭘 한다고요? 변제를 해. 자기 채무예요, 남의 채무예요? 남의 채무. 남의 채무는 함부로 변제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그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 이제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채권법에 있는 건데. 그럼 이 사람들은 이해관계 있어 없어? 있지. 이 저당권 네가 설정했는데 네가 안 갚으면 우리 쫓겨나야 돼. 법적 이해관계가 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반대를 했다 하더라도 뭐해서 변제해서 이거 없애버리는 게 난 깔끔하다는 얘기야.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변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줘요. 자기 채무, 남의 채무. 그러면 대신 변제했으니까 받아내야 돼, 안 받아내야 돼? 받아내야지. 이걸 구상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야, 왜 남의 거 갚고 그러냐,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럼 구상권 행사해야 되니까 얘한테 이제 돈 받아내야죠. 얘한테 돈 받아내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이 저당권이 계속 살아남아 있어야 될까, 없어져야 될까? 아니야, 살아남아야 돼. 이건 이제 우리 범위를 좀 벗어난 건데, 예. 이게 없어지면 얘는 이제 순수하게 돈만 받을 채권만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또 안 주면 어떡해? 그러면 얘도 어쨌든 돈 빌려줘 저당권 설정했죠. 그럼 얘가 갚을 걸 얘가 갚았지. 그럼 대신 갚았으니까 얘가 행사할 권리가 자동으로 이쪽으로 넘어와요. 이걸 법정 대위라고 그래. 법정 대위. 예. 무슨 얘기 이해는 되셨어요? 예. 그럼 이것도 저당권 얘한테 넘어오는데 굳이 등기할 필요는 있을까 없을까? 없어. 법정 대위, 법에 의해서 당연히 넘어오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은 우리 시험을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몰라도 돼. 자, 거기까지 몰라도 되는데 뭔 할 수 있다는 거, 변제할 수 있다는 거. 누가? 제3취득자가. 거기다 살짝 바꿔놔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바꾸는 게 아니라 저당권 후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선순위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변제할 수 있다. 맞아, 틀려? 틀려. 걔는 제3취득자 아니니까. 그런 거 문제 낸다고. 자, 니은번 제3취득자의 대위 변제, 대신 변제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조문 읽으시면 돼요.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또 뭘 취득한 사람들,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뭐하고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래, 내가 깔끔하게 좀 살 수 있겠다는 얘기죠. 그 이후에 나온 얘기들은 제가 아까 설명한 건데 범위를 좀 벗어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할게요. 457페이지. 동그라미 D번 효과를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줄 끝에 저당 채무를 변제한 제3취득자는 변제하는데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죠. 이해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채무자인 저당권 설정자에 대해서 뭘 가져? 구상권, 돈 달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채권자인 저당권자를 뭐 한다? 대위에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 다음 D것을 들어가시게 되면 그럼 두 가지 할 수 있는 걸 얘기했죠. 경매 들어갔을 때 얘네들이 뭐 받을 수 있다? 경납받을 수 있고,
아니면 경매 들어가기 전에 아예 그냥 갚아서 깔끔하게 좀 살 수가 있고. 그러면 그런 것도 얘들이 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하지. 그 돈이 없으면 경락 받을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잖아요. 그럼 어차피 경매 들어가게 되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이런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챙겨주기 위해서, 그럼 이 사람들은 그 부동산을 점유 사용했겠죠. 점유 사용하면서 뭐 들어갈 수 있을까? 비용 들어갈 수 있겠지. 필요비, 유익비. 그러면 다른 사람이 경매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니들은 저당권 후에 들어왔으니까 나갈 수밖에 없다. 나가는데 그 경매 대가로부터 니들이 그동안 여기 부동산에 들였던 뭐는 비용은 가장 먼저 받아서 가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챙겨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게 디귿 얘기입니다. 제3취득자의 비용, 상환, 청권. 조문 읽으시면 돼.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 보존이나 개량을 위해서 필요비나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세 번째 줄. 그 저당물의 경매 대가에서 어떻게 받을 수 있다?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제3취득자가 누군지 잡고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세 가지 할 수 있다. 경매 들어갔을 때 뭐 될 수 있고, 경락인 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변제해서 없앨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나가면서 비용 받아갈 수 있고. 됐나요? 예. 자, 그 다음에 457페이지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별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거 아니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 460페이지 넘어가세요. 저당권 처분. 처분 및 소멸도 여러분들이 아시라고 보고 넘어갑니다. 몰라? 자, 주인이 누구요? 채권. 그럼 저당권은 뭐 넘어가면? 채권 넘어가면 저당권도 넘어가겠지. 그럼 반대로 저당권을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만 양도할 수는 없겠지. 뭐 그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채권 없어졌으면 저당권도 없어지겠지. 그걸 또 꼭 얘기하게끔 만들어. 그걸 얘기 좀 한 건데 밑에. 됐어요? 예. 자, 461페이지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특수저당권 들어갑니다. 자,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저당권을 보셨고 특수한 저당권으로 두 가지 근저당하고 공동저당이라는 게 나오는데 근저당권만 봅니다. 공동저당은 개념만 말씀드릴 거예요. 주로 시험 문제는 근저당권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자, 보통 여러분들 지금 저당권이라고 쭉 배우셨지만 현실적으로 저당권 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근저당권이에요. 근저당권. 현실은. 자, 그러면 근저당권도 저당권이에요? 아니에요? 저당권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셨던 저당권의 기초를 다 잡고 들어가시면 돼. 예를 들어서 아까 저당권이 미치는 목적물 그러면 종물이나 부합물에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그럼 근저당권도 종물 부합물에 미치겠지. 똑같아요. 저당권자 물상대위에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근저당권자도 있다. 다 똑같아. 그럼 차이점을 가지고서 이제 보시면 되는 거지. 그러면 근저당권이라는 것은 자, 기억번 의 나오는데 근저당이란 당자대월 계약, 어음 할인 계약 등과 같이 그거 몰라도 돼요. 자, 그다음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자, 포인트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이야.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장내 결산기에서 자, 일정한 한도에까지 자, 일정한 한도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최고액, 채권 최고액. 여기까지 담보하려는 저당권을 근저당이라 하자. 그러니까 일단은 근저당권이 들어가려면 계속적 거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 계속적 거래 관계 소매상 도매상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은행이 껴야 되는데 은행 끼면 또 골치 아파지니까 빨리만 얘기할게요. 그냥. 예. 그냥 은행 얘기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 만일에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자, 얘가 소매상이고 도매상이다. 뭐 주류를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뭐 무슨 용품을 납부해서 이 사람이 판다. 예. 그러면 요 납품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돈 받아야 되죠. 근데 돈을 얘가 수표 같은 걸로 준단 말이에요. 당좌 수표. 그럼 결국 이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은행에 자, 계좌가 개설됐겠죠. 그래서 은행하고 당좌 대월 계약을 맺었다는 그래. 그럼 이제 얘가 현금으로 줬어, 수표를 줬어. 수표 예를 들어서 만일에 1,000만 원어치 물건을 납품했다. 그럼 채권이 1,000만 원이 있는 거죠. 그걸 얘가 돈 1,0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현금 주지 않고 수표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수표 받아가지고 얘가 은행한테 가가지고 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은행에서 1,000만 원을 주잖아요. 예. 그러면 은행에다가 물건을 납품한 건 아니지. 예.
그러면 결국은 이 은행은 얘를 믿고서 지금 얘 대신에 지금 요 수표 금액을 1,000만 원을 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은행이 얘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을 뭐가 있는 거야? 채권이 생기는 거지. 이해됐어요? 예. 네. 그럼 1,000만 원 채권 생겼지. 그럼 이 사람들은 한 번만 거래할까? 계속 거래하겠지. 그럼 또 이제 물건 대주면 또 뭐 1,000만 원치 또 생겼어. 그럼 또 수표 줘. 그럼 여기 은행 가서 이제 달라고 그러겠지. 그럼 또 주겠지. 그럼 이제 1,000만 원 채권에서 이제 얼마? 2,000만 원이 된 거야. 그러니까 채권이 이제 자꾸 불어나고, 그 다음에 얘가 또 이제 팔아가지고 돈 생기면 여기다 입금하겠죠. 그럼 또 줄어들겠지.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얘들 관계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은행은 결국은 이 사람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는데, 자, 이제 이 기간을 잡아놓겠죠. 뭐 1년이나 뭐 6개월이나 해가지고.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채권이 하나만 있어? 여러 개 생겨? 여러 개. 그 다음에 그게 딱 정해져 있어. 증감 변동해. 증감 변동하지. 한 번 납품하면 증가했다가, 얘가 일부 또 갚으면 감소했다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1년 기간 잡아가지고 1년 후에 한번 결산해보자. 그럼 얼마가 남아있겠죠? 요걸 담보하기 위해서 얘 부동산에 저당권을 미리 설정해 주는 거지. 그럼 은행에서. 자, 그러면 지금 일단은 채권이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1년 후에 이제 정해질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부동산으로 받아낼 수 있는 채권 뭐를? 최고액을 미리 잡아놓는다고요. 예상을 해가지고. 그래서 하는 저당권을 우리가 뭐라 한다? 근저당이라 하는 거예요. 근저당. 그래서 거래 계속 수표 받아 계속 받아가고, 그러면 채권이 왔다 갔다 하고, 뭐 돈 있으면 좀 갚기도 하고, 자, 재료가 됐어. 그렇더라도 계속 근저당은 이어지는 거죠. 예, 그랬다가 이제 1년 후에 이제 남아있는 거 한번 보자. 결산하는 거지. 그럼 만일에 이게 근저당권에서 채권 최고액을 만일 5,000만 원 잡아놨다. 자, 1년 후에 보니까 여기 남아있는 채권액이 3,000만 원이 남았다.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 요 은행에서 가부한테 받을 채권이 얼마예요? 3,000. 그럼 미리 잡아놓은 근저당권 얼마? 채권 최고액은 5,000. 그러니까 은행은 얘한테 5,000만 원 달라는 게 아니야. 3,000만 원 달아야지. 만일에 얘가 3,000만 원 안 줬다 그러면 이제 은행은 경매 들어가겠죠? 그럼 경매 대가로부터 등기부상으로는 얼마로 채권 최고액이 등기됐지만 5,000. 이 은행이 먼저 받아낼 수 있는 것은 3,000이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만일에 근저당권에서 채권 최고액을 5,000 잡았는데 쭉 하다 보니까 6,000이야. 6,000 남은 게. 그럼 당연히 이쪽 은행은 여기로부터 6,000만 원 받아야 되겠죠? 자, 근데 또 안 줘. 경매 들어가죠? 그러면 이 은행은 갑으로부터 받을 실제 채권액은 얼마지만 6,000이지만 경매 들어가서 이 부동산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은 5,00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일반 채권 1,000만 원이 되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근저당권이라 한다.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이 은행하고 이제 당좌 대여를 태워가지고 이렇게 쭉 근저당권을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얘가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이게 채권자한테 좀 유리해요, 불리해요? 아, 유리하지. 유리하잖아. 왜? 돈을 빌려줬으면,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려줬으면 일반 저당권은 등기부에다 딱 얼마 써야 돼? 1억을 써야 되는데, 근저당권은 채권액을 쓰는 게 아니라 채권 최고액을 써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은행에서 대출을 한번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은행에서는 저당권을 설정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그게 빌려준 금액보다, 자, 뭐 이자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안 갚으면 계속 불어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저당권은 몇 년분만 받을 수 있어? 근데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만큼 다 받을 수 있다니까. 그럼 당연히 채권 최고액을 높이 잡아가지고 그거 설정하는 게 훨씬 낫지.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저당권보다는 뭐를? 근저당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보통 120에서 130% 해가지고 잡잖아, 이게. 이해되셨어요? 예, 여기 근저당권이야. 그래서 매번 한 문제씩은 나와요. 다만 기초적으로 이제 저당권을 기초로 잡아야 되겠지.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일반 저당권과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일반 저당권은 채권이 특정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지. 5,000만 원 빌려주면 5,000만 원 딱 특정이 돼 있지. 하지만 근저당권은 채권이 특정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어. 그러면 주인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주인이 정해져야 부종성 수반성이 있는 건데, 근저당권은 지금 주인이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분명히 주인이 있긴 있는데 누군지 모른단 말이야. 그럼 부종성 수반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부종성 중에 일반 저당권 같은 경우는 채권이 소멸되면 자동으로 저당권도 소멸되지만,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자, 계속 하다가 1년 기간 잡았고서 이제 거래하고 있는데,
자, 그중에 도중에 얘가 돈이 싹 갚아가지고 채권이 뭐가 됐어? 제로가 됐어요. 그럼 원래 근저당권도 없어져야 되죠? 없어진다. 그대로 남아있다. 남아있어. 계속 거래할 거니까. 그리고 나서 또 한번 납품해가지고 또 1,500 하면 또 1,500 또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대로 남아있다고. 이해되셨나요? 예. 그 다음에 기간이 딱 끝나기 전까지 이 사람 어쨌든 간에 이쪽 은행에서는 채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어쨌든 간 채권 있잖아요. 채권의 일부를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저당권 같은 경우는 채권 넘어가면 저당권도 같이 따라가야지. 근데 근저당권은 종이지만 정해져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이 넘어가지는 않아요. 이거는 부정성 수반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확정이 된 후에 이제 저당권하고 똑같아지는 거지. 자, 그래서 성질을 보니까 동그라미 A번 피담보 채권의 뭐 불특정성, 그래 특정되지 않았다는 거지. 그건 뭐 더 이상 할 건 없고. 그래서 B번 보니까 부종성이 뭐 된다? 완화돼요. 그래서 근저당권은 확정되기 전에 채무가 일시적으로 전부 변제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된다, 소멸되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아요. 자, 되셨나요? 네, 거기까지 일단 보시고. 자, 동그라미 2번 근저당권의 성립은 당연히 계약을 하고 등기까지 해야 되겠죠? 뭐 더 이상 할 건 없고 넘어가세요. 자, 니은번 이제 등기에서 근저당권 등기에서 우리 시험에서는 많이 나오진 않지만 반드시 등기해야 될 게 뭐냐 경인데 동그라미 A번 두 번째 줄. 자, 채권액을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 채권 최고액을 등기해야 된다. 최고액이지. 채권액은 얼마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근저당권은. 자, 그럼 그 채권 최고액에 뭐가 포함되냐, 뭐가 포함되지 않느냐. 자, 요게 이제 즉 채권 최고액만큼 먼저 받아낼 수 있는데 그 범위를 잡아주는 거예요. 어쨌든 채권 최고액만큼 먼저 받아낼 수 있죠. 그럼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는 것만 먼저 받아내야지. 기본적으로 저당권의 효력하고 비슷합니다. 원본, 이자, 위약금 모두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고, 자, 지연배상도 포함되는데 다만 주의할 게 일반 저당권은 지연배상은 몇 년분에 한해서 1년분에 한해서. 자, 근저당권은 그럴 필요가 없지.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는 1년 됐든 2년 됐든 3년 됐든 다 받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지연배상도 1년분에 하나지 않는다. 다만 자,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자, 일반적으로 저당권의 실행비용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채권액에 포함됐죠? 근데 근저당권에서는 실행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는 거. 잡으세요. 그렇다고 근저당권자가 경매 들어갔을 때 실행비용을 못 받느냐? 그거 아니에요. 어쨌든 저당권이든 근저당권이든 실행비용은 최우선적으로 받아가요. 다만 이 사람이 받아갈 수 있는 채권 최고액에는 실행비용이 포함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더라도 얘는 근저당권자는 실행비용은 최우선적으로 받아간다고. 뭔 얘기 이해되셨어요? 예. 네. 이해가 되신 거예요? 안 되신 거예요? 됐죠? 이해가 안 됐으면은 그냥 그렇게만 봐. 채권 최고액에는 실행비용이 포함돼? 안 돼? 안 돼. 거기까지만 물어보니까 뭐 먼저 받아가냐 안 받아가냐 이러면서 안 물어보니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근저당권의 효력 나오는데 뭐 다 했던 얘기 다시 하는 거예요. 자, 근저당권의 효력은 근저당권 설정계약에서 정해진 뭐 범위 내에서 최고액 범위 내에서 결산기에 현실로 존재하는 채권액 전부를 피담보 채권으로 하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는 뭐하고 똑같다? 보통 저당권하고 똑같다. 종물 부합물에 다 미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기억본 최고액 다 얘기했으니까 별 문제 없고요. 자, 니은번 피담보 채권의 범위 다 했어요.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이자 들어갔는데 다시 얘기합니다. A번의 두 번째 줄. 다만 지연이자는 1년분에 한해서 담보된다는 규정은 근저당권에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따라서 지연이자 내지 지연배상은 1년분에 한정되지 않고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는 한도에서 모두가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뭐 B번 했고요. 실행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자, 포인트는 이제 동그라미 4번부터야. 그러면 근저당권 예를 들어서 1년 기간 잡았다. 그럼 1년 동안에는 채권이 하나, 여러 개. 그것도 증감 변동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언젠가는 이쪽에서 돈을 받아내려면 채권이 확정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지. 얼마인지를 알아야지. 자, 그러면 어느 때 채권이 확정되냐? 확정 사유를 먼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4번 피담보 채권 확정해서 기억본분이가 확정 사유에 A번 뭐 이거 외울 것도 아니에요. 첫째, 뭐가 도래됐어요? 결산기. 자, 1년 결산기 잡았으면 1년 후 남아있는 금액이 채권액으로 확정되겠죠. 그 다음에 B번 뭘 잡아놨으면
존속기간 잡아놨으면 존속기간 뭐 되면 만료되면 만료 시에 남아있는 채권액이 확정되겠지. 또는 10번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도 기본계약이나 근저권 설정계약을 서로 해지나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제 그만두겠다는 얘기니까 해지한 상태에서 남아있는 금액으로 확정되겠죠. 그거 쭉 읽어보시고 문제는 D번이에요. 경매 들어가면 자 이제 세 사람 나오니까 골치 아프니까 그냥 둘만 들어갈게요. 근저권 설정했다. 채권 최고액을 5천만 원을 잡았다. 계속 거래 관계에서 이제 채권액이 나온다. 자, 그러면 채권 최고액은 미리 잡아놨지만 실제로 받을 채권액은 어느 때인가 확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확정되는 사유가 결산기가 도래되면 되고 근저권의 존속기간 잡아놨으면 존속기간 만료됐을 때 하면 되는 거고 만료 전이라도 둘이 그냥 그만두자 하면은 그때 남아있는 금액으로 확정을 하면 돼. 자, 문제는 이제 경매 들어간다면 자, 경매 신청도 이 피담보 채권의 확정 사유에 해당될까 안 될까 그 얘기죠. 확정된다 안 된다? 되지. 경매에 들어간다면 어쨌든 그 부동산에는 모든 근저권, 저당권은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근저권자든 저당권자든 배당 들어가야죠. 그럼 배당은 자기가 받을 금액이 있어야 배당 들어가지. 그러면 당연히 경매 신청하면 받을 금액, 채권액이 확정이 돼야지. 되셨어요? 자,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그래 경매 신청은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는 사유는 맞아요. 근데 누가 경매 신청에 따라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시기가 달라. 시기가. 자, 첫 번째 스스로 근저당권자가 뭐 들어갔어요? 경매 신청 들어갔죠. 그렇다는 것은 얘는 이제 쟤하고 거래를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면 뭐 당시 경매 신청 그 당시에 남아있는 금액으로 확정이 되어줘야 되겠지. 되셨어요? 예. 그래서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 들어왔다 그러면 뭐 당시? 경매 신청 당시 금액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근저당권 있지만은 후순위로 또 근저당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얘가 경매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있지. 그러면 얘가 경매 들어갔다 선순위 근저당권 없어지나요? 남아있나요? 아, 또 그런다. 다 없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언니 오빠들 누가 경매 들어갔냐 얘기하지 말라니까. 어쨌든 경매 들어가면 그 부동산에 있는 저당권, 근저당권은 다 없어진다니까. 그럼 얘는 지가 경매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후순위권자가 경매 들어갔으니까 없어져서 배당 들어가야죠. 그럼 당연히 얘 채권액도 확정돼야지. 그래서 누가 경매하든지 간에 피담보 채권은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확정된 시기가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이쪽을 시험 문제를 많이 내지. 앞에 쭉 보셨던 것보다.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이거 당연한 얘기야. 지가 스스로 경매 들어왔으면 이제 거래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경매 신청 당시 금액을 네가 받아가라 그 얘기겠지. 근데 후순위권자가 경매 들어왔다는 것은 얘는 지금 경매를 했다 안 했다? 그럼 얘는 다 기다리겠다는 거지. 더 지금 채권 얼마 잡았으니까 5천 잡았으니까 자기가 받을 금액은 충분히 여유가 있어. 그래서 더 기다려가지고 이자 잔뜩 불려가지고 나 다 받아내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드립다 후순위권자가 뭐 들어갔어? 경매 또는 다른 사람 경매 들어왔죠? 그럼 이 사람 의도와는 다르게 자기도 어쨌든 간에 배당 참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경매 신청했을 때의 금액과 쭉 경매 절차라는 게 하루 이틀에 끝난 게 아니죠. 한참 지나가지고 가게 되면 이 사람의 채권액은 더 늘어나겠지. 예. 그러면 후에 확정될 채권액하고 경매 신청할 때 확정될 채권액하고 어떤 게 많겠어요? 후지. 그럼 이 사람의 의도를 생각해 주자 그 얘기지. 얘가 경매를 들어간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경매 신청했는데 그렇다고 경매 신청 당시 금액으로 너 받아가라 그러면은 얘 별로 안 좋겠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사람 의사를 고려해 가지고 경매 신청 시간이라 쭉 해가지고 이제 경락자가 나와서 경매 대금을 뭐 했을 때 완납했을 때 그때 금액을 받아가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 그러면 결국은 시험 문제는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으면 어느 때? 경매 신청 당시 금액으로 확정된다. 후순위권자가 경매 신청했으면 경매 대금 완납 시에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걸 잡으라는 얘기예요. 이유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렸는데 되셨어요? 네. 자, 들어갑니다. D번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지가 경매 신청한 거죠? 어느 때? 경매 신청 시 확정되지만 이제 누가 경매 신청했어?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선순위 근저당권은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이 된다고.
됐죠? 예. 자, 니은번 확정의 효과. 그러면 뭐 결산기에 도래했던 존속기간 만료했던 경매 신청했던 확정이 됐으면 가장 대표적으로 1년 결산기 잡았어. 그러면 증감 변동하다가 1년 딱 잡았으니까 이제 요때 남아있는 금액으로 확정이 되겠죠? 자, 확정된 금액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야. 그럼 이제는 그냥 3천만 원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한 거하고 똑같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제는 계속적 거래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니까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그냥 채권이 특정이 됐죠? 그럼 이제 아까 보셨던 3천만 원 빌려주고 일반 저당권 설정한 거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면 돼요. 아직 등기부에는 뭘로 돼 있다 하더라도, 그정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그럼 부정성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확정 이후에는 3천만 원 갚으면 이것도 없어져야지. 3천만 원 넘기면 근저당권도 넘어가는 거지. 확정된 이후에는. 이해되셨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또 주로 나오는 것은, 그럼 확정이 됐어. 아직 안 갚았죠? 예, 안 갚은 상태에서 또 거래해서, 자, 물품 저고 1천만 원의 채권이 발생이 됐어요. 자, 그러면 근저당권 미리 설정해 놨는데 채권 체액이 얼마고? 5천만 원. 확정된 채권액이 얼마인데? 3천만 원인데 확정된 후에 다시 거래해서 1천만 원의 새로운 채권이 나왔죠? 이거 다 더해도 채권 체액 포함되죠? 그러면 확정 이후에 발생된 이 새로운 원본 채권도 이 근저당권으로 담보가 될까 안 될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상식적으로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야지 언니. 괜찮아. 뭘 쪽팔려. 다 아는데 이제 우리가 한두 번 그런 일을 당해? 자꾸 그렇게 쪽팔려야 돼. 그래야지 자기 거 되는 거야. 아유, 잘하시는 거야. 가만히 있어가지고 제가 한 대로만 들어가게 되면요, 정말 이거 나가면서 까먹어. 아니 어떤 분은 그냥 보다가 이러놓으면 까먹는다고 그래. 근데 이제 틀렸잖아. 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절대 까먹지가 않아. 스스로 쪽팔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놀래지도 않아요. 이런 거. 예, 뭐 하루 이틀 겪나? 뭐 매일 겪는 거야. 예. 자, 단어 뜻을 보세요. 뭐 했다고? 그럼 끝났다는 거 아니야. 그럼 그걸로 끝나야지. 그 후에 또 새로운 채권 나왔다고 해서 또 계속 담보하면 되겠어? 안 되지. 그럼 당연한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확정된 이후에 새로운 거래에서 발생한 원본 채권은 기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해야지. 이건 그냥 새로운 채권일 뿐이에요. 되셨어요? 이게 계속 담보된다면 이거 확정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단어 뜻에서 나오잖아요. 확정. 자, 니은 번역 얘기입니다. 확정의 효과. A번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면 근저당권은 이제 뭐하고 동일하게 된다고? 보통 저당권과 동일하게 되므로, 자, 그 후에 발생하는 원문금 채권은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돼? 담보되지 못해? 담보되지 못하지. 됐나요? 예. 자, 그 다음에 C번 내려가시면 이런 것도 이제 우회하고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경매 신청하면은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은 후에, 자, 경매 신청이 취하됐다고 그랬는데, 일단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어느 때 확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경매 신청 당시에. 근데 쭉 들어가다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 신청을 취하했죠? 그럴 수 있죠? 그럼 취하했다고 피담보 채권 확정의 효과도 번복되나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확정되면 그걸로 끝난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정했을 때 효과인데, 확정돼서 나온 금액이 미리 잡아놓은 채권 채권액보다 모자라면, 부족하면, 자, 넘지 못하면은 크게 문제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3천만 원 갚아야 되고 못 갚으면 경매 들어가서 경매 대금 중에 3천만 원만 먼저 받으면 되지. 자, 그런데 이게 5천만 원 채권 채권액이었는데 계속 거래하다 보니까 결산기에 딱 보니까는 이게 아까처럼 6천만 원이 나왔어. 얼마로 확정됐다고요? 그러면 실제 채권, 확정된 채권액이 채권 채권액을 초과하고 있죠? 자, 어쨌든 그러면 요 6천만 원이 채권액 또는 채무액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갚아야지만이 이 근저당권 등기를 맞서야 되겠지. 자, 그러면 얼마를 갚느냐 이 문제인데, 이건 누가 갚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자, 지금 어쨌든 6천만 원은 채권액 맞죠? 그럼 거꾸로 하면 채무액 맞죠? 그럼 채무자는 갚을 사람이에요? 안 갚을 사람이에요? 갚을 사람. 그러면 채무자가 변제할 때는
채권 채용액이 5천이라 잡았다 하더라도 5천만 원만 갚고 근저권 맞춰달라고 그래야 돼? 6천만 원 다 갚아야 돼? 다 갚아야 당연히. 됐어요? 네. 그런데 정신없는 애들 있잖아. 누구? 물상보증인. 그 다음에 또 이 부동산 저당권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이나 지상권이나 소유권 취득한 애들, 얘들 다 뭐라고 그랬어요? 제3취득자. 그럼 얘들도 이거 변제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 네. 그럼 쟤들은 원래 갚을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야, 없는 사람들이야? 없는 사람들이지. 그러면 실제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했을 때 얘들은 다 갚아야 돼? 채권 최고액만 갚아야 돼? 그래, 이만큼만 책임지겠다는 얘기 아니야, 이 사람들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변제 나왔을 때 채무자가 보이면 뭐가 보여야 돼? 전액. 물상보증이나 제3취득자 보이면 채권 최고액만 이렇게 나와야 돼. 되셨죠? 네.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야, 근저당권이. 맨 나오는 거 가지고 내니까. 디귿을 보시면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뭐 했어요? 넘었어. 그러면 근저당권 설정자인 채무자 그랬는데 채무자로 보시면 돼. 근저당권 설정자인 채무자는 쭉 읽어보니까 뭐를? 전부를 변제해야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뭐까지만?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차이 나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근저당권까지 보시고 공동저당은 설명도 안 하겠어요. 예, 자, 그렇게 해서 물권법을 끝내시고 조금 쉬다가 한 5, 6분 쉬었다가 계약법 좀 들어가셔야 돼요. 계약법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좀 쉬세요.